자 여러분 코코메디 자 하루 10분 투자입니다. 남성 기능 저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식약처 의료기기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특허청 기술 특허도 등록이 되어 있고 미국 FDA도 등록이 되어 있고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쓰인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이미 여러 병원에서도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40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근데 제가 계속 광고를 하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어떤 그 어색함이 사라졌어요. 네. 이 어색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라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뭔가 조금 좀 부담되거나 어색하신 분들은 상담하세요. 상담 받으세요. 그리고 요즘에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앉아서 일하고 이런 분들은 젊은 나이에도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두면 진짜 안 된다? 그냥 두면 정말 나중에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부터 커버를 하셔야 강직도라거나 발기력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으니까 7월 할인 이벤트가 있어요. 이스타TV 우리 구독자를 위한 할인 이벤트가 있거든요. 검색창에 이스타 코코메디 이벤트를 검색하신 다음에 상담을 신청하시면 되고 아니면 080-255-0000으로 전화해서 무료 상담입니다.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맘을 뜨겁게 밤새도록 사랑 나눠요 자신감이 넘쳐요. 자, 저희가 최근에 이강인 선수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모두의 관심이 지금 이강인 선수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혹시 팀을 옮기지 않을까. 그리고 옮기게 된다면 분명 마요르카보다는 더 체급이 큰 팀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이제 이번 겨울에 대한 가능성도 많이 얘기가 나왔고 사실 여름에 이적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뭐 어느 정도는 지금 뭐 현지에서도 얘기가 있는 상황이다 그쵸. 보니까 뭐 저는 마요르카 경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요르카 후리뷰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뭐 이제 이적을 했을 때 어떨 것 같다라는 그런 영상 플러스 또 이제 종균이 형이 이제 또 우리가 없는 동안에 그 영상을 찍어서 뭐 전체적으로 한번 틀을 이제 한번 쓱 잡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조금 더 이강인 선수에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결국에는 이강인 선수가 만약에 팀을 떠나게 된다면 어디로 가는 게 좀 더 좋으냐. 그리고 그 팀도 리그도 리그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 팀에 갔을 때 좀 이러한 형태로 기용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네. 이제 그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전술적인 여건에 최대한 초점을 두고 이런 그림이 이 팀에 가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초점을 봤을 때 어디 팀을 추천할 만한가에 대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크게 봤을 때 물론 이제 프리미어리그는 당연히 이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브라이튼이라든지 아스톤 빌라 그리고 뭐 조금 전으로 돌려보면 뭐 뉴캐슬 같은 팀들도 이제 이적설이 있었고 근데 이제 뭐 맨유 관심 얘기가 최근에 이제 뭐 조금 있긴 했어요. 그래서 뭐 저희도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제 뭐 이강인 선수가 뭐 빅6로 간다고 치면 어느 팀에 갔을 때 조금 더 본인의 뭐 스타일이라든지 여건상 맞을지에 조금 더 우리는 집중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프리미어리그로 이강인 선수가 가게 됐을 때의 기대 요소라면 이 프리미어리그가 워낙 돈이 많이 돌고 도는 리그이기 때문에 분명 최근에 어느 나라건 세간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리그인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의 프리미어리그는 사실 타리그의 관심도랑은 사실 좀 비교가 안 되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더 프리미어리그 쪽이 인기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논의율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수 등록에 있어서 또 이적함에 있어서 수월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죠. 사실 이거는 이제 좀 큰 메리트인 게 라리가 팀들 같은 경우에 이 선수를 영입할 때 논의율 때문에 이게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그 클래스의 선수에게 논의율 쿼터를 줄 만큼의 지금 여건이 되는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또 필요하니까. 그래서 다른 리그보다는 부담이 좀 덜하다. 이게 좀 포인트가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프리미어리그 터줏대감 손흥민 그리고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까지 한국인 선수들이 이미 많기 때문에 선배 리거들의 도움이 따라올 것이다. 그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이제 독일에 간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제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되게 많이 뛰었었잖아요. 독일에. 엄청 많이 뛰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커넥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뭐 이제 같은 한국 국적은 아니지만 뭐 일본 선수들, 아시아 선수들과의 그런 컨택도 또 뭐 구자철 선수도 예전에 얘기했었고 이재성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동경 선수는 최근에 또 요시다마야 관련해서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도움도 훨씬 더 이제 같은 국적의 또 선배라면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빅6를 우리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 팀은 좀 힘들다라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단 그 팀들을 먼저 좀 얘기해 볼게요. 일단 아스날을 한번 들여다봤는데
그라니트 자카랑 마르틴 웨데고르의 주전 입지가 워낙에 확고하죠. 너무 탄탄하죠? 예, 저는 지금 자카의 이 궤도에 오른 경기력을 보면 어느 선수가 오더라도 자카까지도 주전 자리는 확고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파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자카와 웨데고르 자리까지 봤을 때 주전을 이강인 선수가 차지하는 게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고, 그러면 이제 아스날 입장에서는 자카 이외에 그 자리에 경쟁을 붙일 만한 자원은 자카하고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지닌 선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속도도 있고. 네, 그럼 자카가 아무래도 발이 느린 편이니까 좀 빠르면서 많은 범위를 그 속도를 바탕으로 커버할 선수, 잘 치고 나갈 수 있는 선수를 원하지 않을까 싶고, 우리가 이강인의 단점을 굳이 하나 꼽자면 발이 매우 빠른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뭔가 스프린트나 이런 게 되게 좋아진 느낌이긴 한데 이강인의 장점 중에 속도가 포함이 되느냐? 이건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아스날이 지금 어쩌면 자카 이외 옵션으로 찾을 수 있는 속도라는 키워드를 봤을 때 이강인이 먼저 눈에 들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두 번째 팀은 맨체스터 시티가 있습니다. 이 맨시티는 사실 뭐 데브라이너가 워낙 확고하긴 하지만 균도안과 베르나르도 실바가 최근에 분명 거취와 관련된 얘기들이 있어요. 베르나르도 실바는 지금 뭐 계속해서 어네피와 관련된 좀 리그를 떠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고, 균도안의 경우는 아무래도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변수들이 있는데, 근데 맨시티가 이들이 만약에 떠난다고 해도 엄청난 수준급의 중앙 미드필더를 보강하는 거는 분명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펩 축구를 사실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잖아요. 이 과르디올라의 축구에 적응하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동반이 됩니다. 사실 이게 어려워요. 네. 그 후년하고 난 다음에 선수들이 얘기하잖아요. 펩 가르디올라의 지시가 명확한 만큼 굉장히 따라가기 힘들다. 아니 뭐 발 하나하나까지 디테일하게 동선을 네. 잡아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수한 선수가 펩 아래에서 뛰었을 때 더 성장할 수 있고 그렇게 성장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다. 그렇죠. 예,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팀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 일단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워낙 확고합니다.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라는 팀 내 정말 많은 경기를 뛰고 많은 역할을 도맡는 선수의 백업으로 팀에 남아있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않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선으로 나와도 왼쪽 하프 스페이스 활용에는 제약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왜 그러느냐? 에릭센이 왼쪽 그 삼선 미드필더로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근데 왼쪽 하프 스페이스 공략에 적극적이지는 않아요. 이거는 에릭센의 성향도 물론 영향을 주긴 하지만 전술적으로도 그 자리에 뛰는 선수가 좀 후방을 받쳐주고 오히려 카세미로가 좀 올라갈 때는 올라가주는 그렇죠. 상황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강인은 볼 배급도 물론 잘하지만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하거나 수비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능한데 전술적으로 이강인 선수는 맨유가 찾는 옵션은 아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대신에 이제 에릭센이 지금 부상 정도가 안 나와서 약간 변수가 있긴 한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맨유도 전술적으로는 조금 제약이 따를 수 있는 요건이 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포지션에 대한 보강을 네.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쪽이 좀 우선인 것도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럼 이제 토트넘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토트넘은 일단 콘테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전술적으로 좀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의 전술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중앙 미드필더로 뛴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너무 많은 역할을 해야 돼요. 투미들이기 때문에 넓은 범위 커버도 해야 되고 볼 배급도 해야 되고 운반도 해야 되고 윙백 올라갔을 때 뒤를 받쳐주기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강인 선수가 물론 잘할 가능성도 있고 팀을 바꿔줄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느 선수에게나 쉬운 환경은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손흥민과 이강인 이 그림 좋지. 예, 너무 보기 좋죠. 좋아요. 이렇게 구성만 된다면 이제 토트넘이 지금도 사실 손흥민 선수 때문에 약간 국민팀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강인이 합류하게 되면 이거는 그게 더 배로 이제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강인이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 좀 많을 수도 있다. 맞아요. 이거는 지금 스쿼드 구성을 봤을 때 꼭 콘테 감독이 아니더라도 아마 한동안 이 스쿼드 구성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뛰는 선수는 정말 만능에 가까운 선수여야 한다. 토트넘이 찾는 프로필이 아닐 수도 있고 이강인에게도 힘든 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빅식스를 우리가 기준으로 잡았을 네. 때 당신 리버풀이죠? 리버풀이죠. 아니 저는 잠깐 진짜 진지하게. 네. 네, 진짜 저는 리버풀이 왜냐면 이강인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잖아요. 그리고 리버풀이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보강 포인트가 중원이에요.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뭐 벨링엄부터 시작해서 그쪽 링크가 되게 많잖아요. 네. 엔소 얘기도 있었고. 맞아요. 미드필더가 정말 많이 필요한 지금 리버풀인데 리버풀의 경우는 이제 클롭 감독의 스타일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전방에 많은 공격 인원을 투입하는 게 전술이다. 그러니까 보면은 막 2, 3, 5 뭐 보통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좀 전개할 때가 많은데 그렇죠. 전방에 윙포워드들도 항상 박스 쪽으로 들어가거나 폭을 벌리고 풀백들도 오버래핑을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그래서 이 팀의 핵심은 전방에 많은 공격 인원을 투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압박도 저절로 물론 따라옵니다. 동반이 되는 거고. 그렇죠. 433이나 뭐 다이아몬드 사사이를 쓰는 게 최근의 패턴인데 주전 경쟁자는 일단 왼쪽 중앙 미드필더에 티아고 알칸타라가 있죠. 티아고. 그리고 왼쪽 윙으로 본다면 루이스 디아스와 지오고 조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오른쪽 인포워드까지 간다면 모하메드 살라와 하비 엘리엇 정도를 꼽을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좌측이 조금 더 가능성이 네, 높긴 하겠죠. 그쪽이 더 활용에 높아져.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지를 보면 리버풀의 왼쪽 중앙 미드필더는 그 티아고 알칸타라가 뛸 때를 보시면
공격 가담을 엄청 많이 하진 않아요.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다가 또 로버슨이나 루이스 디아스가 좀 공간을 만들어줄 때는 그때 이제 공격으로 좀 올라가는 형태를 띠는데 일단 주 업무는 볼 배급과 운반과 전환. 지금 무조건 티아고 알칸타라를 거쳐야 리버풀의 빌드업이 될까 말까 하는 정도인데 네. 아놀드랑 티아고가 중심이거든요. 근데 아놀드는 뭐 그 자리 계속 굳건하게 뛸 거고 티아고는 부상 리스크가 있어서 너무 항상 커. 여기에 대한 아까 걱정이 좀 돼요. 요즘에 티아고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까? 항상 그치. 좀 잠 자기 전에도 걱정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 있잖아. 부상이 변수가 아니라 이게 상수로 좀 취급을 해야 되는 선수들이 좀 있는데 그쵸. 티아고는 사실 굳이 따지면 극과죠. 그래서 지금 티아고가 이런 리스크를 안고 있을 때 티아고의 백업 혹은 경쟁자에 대해서는 리버풀이 정말 많은 수요가 있고 그러면서도 티아고처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해요. 근데 배급, 전환, 운반 이강인 선수가 잘하는 부분이 딱 그 장점이죠. 부분에 있으니까 네. 전방 자원 초점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좋은 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왼쪽에서 너무 많은 역할을 소화하지 않아도 돼요. 디아스랑 조타가 뽀른반에 능하고 그리고 로버슨이 진짜 괴물처럼 뛰잖아요. 네. 오버래핑 공격 가담도 잘하니까 이강인 선수가 본인이 잘하는 기술적인 역량에만 집중하더라도 왼쪽에서 호흡을 맞춰주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사실 지금 이제 이강인 선수가 좌측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게 이제 그 코스타거든요. 코스타.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코스타랑 불협화음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제 수익급의 풀백 자원이 왔을 때 이 네. 궁합도 사실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해요. 로버슨이랑 뛰면은 행복 추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공격진이 나이를 좀 먹어가고 있어요. 아, 그렇죠. 여기도 이제 사이클이 좀 많이 돌았어요, 리버풀도. 그래서 이제 지오고 조타 뭐 아직은 잔부상에 대한 약간 걱정이 좀 있고 루이스 디아스는 일단 복귀한 다음에 폼을 좀 봐야 되겠고 뭐 아까 얘기했던 모하메드 살라나 이런 선수들도 어쨌든 계속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리버풀에 와서 오른쪽 인포워드까지 또 띄워준다면 그러면 이제 그 중앙 미드필더가 아니더라도 공격진까지도 어느 정도는 멀티 자원으로 커버가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좀 하고 싶네요. 네, 뭐 리버풀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위에서 약간 소거한 팀들이랑 네. 다르게 여기 들어갔을 때 현실적으로 좀 뭔가 기용받을 수 있는 아, 그런 그쵸. 그 근거들이 몇 개가 네. 있다. 근데 이제 요즘 리버풀이 순위가 많이 하락하고 있어서 네. 리버풀이 준비된 팀이어야 한다. 아, 영입에 있어서 준비해야 네. 되는 팀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첼시인데 네. 첼시도 사실 이제 측면 위주의 공격 패턴을 가지고 있고 네. 마찬가지로 이제 압박이 동반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리버풀 첼시가 됐네요. 네. 그리고 이제 첼시가 지금 영입을 엄청 하고 있잖아요. 아유 엄청나죠. 이제 뭐 저희가 그 장기 계약 관련해서도 영상을 한번 다루긴 했지만 정말 방대한 양의 스쿼드 보강을 이루고 있는데 이쪽은 사실 리버풀과는 다르게 이제 백스리를 중심으로 좀 돌아갑니다. 3-4-2-1 혹은 여기서 이제 변화가 됐을 때는 3-2-5 같은 이제 전형을 그쵸.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이제 이강인 선수는 저는 사실 2선으로 훨씬 더 많이 보긴 합니다만 3선까지 포함을 시켰을 때는 뭐 코바치치나 뭐 조르지뉴, 뭐 캉테, 치크 그리고 이제 임대로 와 있는 자카리아. 자카리아. 이제 2선을 봤을 때는 마운트, 뭐 갤러거, 여기에 이제 주앙 펠릭스도 사실 임대 자원이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축구의 메카 정도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 3선 자원들을 놓고 봤을 때는 볼을 배급해주고 2선 내지는 공격진들과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투미들에서 조리준의 파트너를 뛰는 거 너무 많은 역할을 좀 해야 되고 맞아요. 이강인이 3선 약간 느낌으로 중앙 미드필더로 뛸 거라면 3미들과 같은 전술자가 필요할 수 그래서 아예 메짤라식으로 기용이 되든지 이런 방안이 나왔을 때 훨씬 더 이강인 선수에게는 맞는 옷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 요즘에는 이제 무드릭이 또 왼쪽 폭을 벌려주는 옵션이 이제 될 거니까 그쪽은 이제 아예 윙어 스타일로 네. 쭉 가는 느낌이니까 그러면 왼쪽 하프 스페이스 메짤라로 뛸 때 이강인이 자신이 자신하는 그 공간에서 첼시에서도 뛸 가능성이 전술 변화가 가미된다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2선 자리를 생각을 해보면 이 공격형 미드필더 자원들의 폼이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마운트도 폼이 많이 많이 떨어져 있고 떨어졌어요. 갤러거도 좀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이제 갤러거가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좋았을 때는 2선으로 이제 굉장히 네. 많이 나왔었지만 지금 첼시 오고 나서는 투엘 체제에서도 3선, 2선 오가면서 약간 헤맸고 그리고 포터로 바뀐 이후에도 갤러거가 뭔가 본인의 장점을 특출나게 보여줬는가? 그것도 좀 애매합니다. 그쵸. 네, 그리고 펠릭스는 어쨌든 돌아갈 자원이에요. 이 선수는. 임대입니다, 임대. 네, 그리고 이 임대 계약 안에 뭔가 연장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필수 이적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돌아갈 자원이고 이게 왼쪽 윙포드 내지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모두 가능하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기존 2선 자원들의 폼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와 이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좀 뭔가 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첼시가 좀 부족하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가지고 있는 뭐 탈압박이나 뭐 전체 볼 줄기를 잡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키커 역할도 할 수 있는 뭐 지금은 GSC가 차지만 네. GSC는 팀에 떠날 가능성이 크니까. 네, 네. 다양한 뭐 이런 옵션을 고려를 해봤을 때 저는 첼시 입장에서도 뭐 물론 이제 여기가 지금 스쿼드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 이적 기조를 좀 어떻게 가져갈지는 네. 지켜봐야 되겠는데 뭔가 전술적인 접근에서 봤을 때 2선에 두고 활용할 만한 가치는 저는 뭐 없진 않다. 저는 그 이적 기조가 변수여서 그래서
리버풀을 추천합니다. 리버풀이 이제 조금 더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보는 거고, 사실 프리미어리그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만 라리가에 그대로 잔류해야 된다라는 시점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정말 많은 해외 리거들을 봤어요. K리그에 있다가 다이렉트로 넘어간 케이스도 네. 있고, 아예 손흥민 선수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 해외 생활을 쭉 이어오고 백승호, 이승우도 마찬가지인 케이스겠지만, 이게 특정 리그에 적응을 했을 때 타리그로 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일단 생활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축구장 내에서의 어떤 상황만 좀 보게 되지만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나라에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라리가에서 계속되면 본인의 생활권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메리트가 그렇죠. 있어요. 그냥 지역만 바꾸면 되는데 스페인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이강인 선수가 만약에 다른 나라로 가요. 그러면 그 나라의 날씨부터 어떤 생활 방식, 시간 다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렵다고 사실 하더라고요. 언어 문제, 언어도 물론 이제 있잖아요. 같은 예. 팀에 뭐 스페니쉬들이 있어서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언어 문제도 사실 완전히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주로 쓰는 언어가 바뀔 거니까. 네. 예.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만큼의 뭔가 파급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강인한테는 가장 편하게 느낄 수 있는 리그는 라리가거든요, 결국. 그래서 이런 잔류 얘기가 나오는 건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레알 바르사는 좀 힘듭니다. 아. 레알은 지금 보면 뭐 카마빈가, 발베르데, 뭐 크로스, 뭐 모드리치, 요즘에 또 세바요스가 잘하더라고요. 세바요스가 엄청 잘합니다. 괜찮아요, 최근 폼이 요즘에. 아주 네. 아주 좋고, 사실 뭐 빌바오전 같은 경우도 세바요스 활약상이 아주 좋았고, 오늘 소시에다드랑 비기긴 했는데 네. 세바요스가 진짜 중앙에서 잘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가용 자원이 많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선수들보다 우선순위로 기용되기는 힘들고, 바르사를 놓고 봤을 때도 페드리, 가비, 더용이라는 이 확실한 코어 라인이 있습니다. 네. 사실 가비는 유스예요. 그쵸. 이 예. 유스 자원을 밀어내는 거 쉽지 않아요. 물론 이강인 선수가 나이가 좀 있지만, 그리고 페드리, 아유, 이 선수는 나이는 유망주인데 유망주가 아닙니다. 그냥 전체 미드필더 중에도 지금 손에 꼽는 선수예요. 향후 봤을 때 월드 클래스의 자리를 지금 보고 바라보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페드리보다도 우선순위를 점할 수 있을지가 확실치가 않죠. 확실히 이 두 구단은 좀 쟁쟁합니다. 네, 예.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사실 라리가 3대상 중에 하나인 아틀레티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좀 구체적으로 이적설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확실히 좀 들여다볼 만한 팀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4-2-3-1 내지는 4-1-4-1 혹은 이제 4-4-2 최근에 이제 백프로 다시 바꿨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중앙공미로 들어갔을 때 지금 르마 자리 혹은 최전방 투톱에서 약간 처진 느낌인데 여긴 또 그리즈만이에요. 그리즈만이 물론 골을 못 넣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필수 불가결한 자원이라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힘들고 스타일이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는데 탈압박이나 테크닉, 전개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이 유망한 자원인 파블로 바리오스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오스 기용하는 방식으로 코케 파트너 자리에 기용될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틀레티코도 지금 보면 르마가 부상이 좀 많아요. 그쵸. 그리고 사울도 골 넣긴 했는데 포인트 향상을 기대하기는 약간 힘듭니다. 그리고 로드리고 데폴 아르헨티나의 대폴이 아니에요. 이들의 어떤 그 특징들은 좀 계속 길게 이어지고 있죠. 근데 아틀레티코가 지금 급한 자리가 미들은 아니거든요. 어. 그러니까 선수가 많아요. 네. 뎁스가 많고 오히려 이제 수비 쪽에 대한 보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강인을 과연 그렇게 절실하게 원할까? 이 부분도 사실 좀 애매하긴 합니다. 요즘 오히려 아틀레티코가 결과를 못 챙기는 게 수비 문제일 때가 많으니까. 네. 근데 네. 이제 하나 더 붙이자면 루이스 엔리케 지금 부임설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엔리케 같은 경우는 어쨌든 4-3-3 형태를 선호를 하고 그러니까 예전 티키타카 방식이랑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기본 골자는 패스 위주의 플레이를 어쨌든 풀어가잖아요. 그래서 국가대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월드컵 명단을 선발함에 있어서 어린 자원들한테 기회를 꽤 줬거든요. 네. 물론 명단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니코 곤살레스도 그랬고 뭐 가비나 뭐 안수파티 혹은 뭐 에릭 가르시아 같은 자원들이 좀 들어왔었고 이 파이널 서드 지역을 공략할 때 상당히 다이렉트한 팩스 전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3-5 형태로 공격이 전개가 됐을 때 전방 자원의 오프 더 볼 움직임이 네.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강인 선수에게 있어서 좀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 딱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뽀른발에 능한 자원들을 또 기용하는 걸로 놓고 봤을 때 이강인 선수의 장점이 좀 살아날 수 있고 근데 이제 만약에 시메온의 체제에서 영입이 됐다가 루초가 오고 나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질 네. 수가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아틀레티코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좀 잘해봐야 된다. 스쿼드의 변수가 있고 감독의 변수가 있다. 정도로는 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좀 맞는 옷을 찾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베티스 추천합니다. 베티스? 네, 베티스. 왜냐면 이 팀도 최전방과 이선의 연계를 중시하는 데다가 중앙공미의 플레이메이킹에 좀 의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측면 자원들도 단순하게 윙어 스타일이 아니라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는 움직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경쟁자를 보면 일단 페키르, 네. 그리고 카날레스, 여기 이제 로드리 산체스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선수들 거예요. 성향을 보면 어떤 축구를 하는지가 좀 드러납니다. 네. 베티스는. 그래서 카날레스나 로드리 산체스도 클래식한 윙어보다는 중앙으로 들어오는 빈도가 상당히 많고, 이 최전방에 이글레시아스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제일 호흡을 잘 맞추고 있는 자원이 무리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글레시아스에서 이 팀을 보면 일단 경합을 해주고 이선 자원들에게 조금 더 많은 찬스를 메이킹 해주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리큐와 맺었던 파트너십의 연장선상으로 약간
약간 볼 수도 있고 그 펠레그리니 감독의 성향을 생각해봤을 때는 믿음의 축구예요, 이 감독. 네, 그쵸. 그러니까 후암이나 이글레시아스 같이 기존의 이제 전력에서 약간 벗어났었던 자원들의 폼을 끌어올린 것도 있고 로테이션을 되게 많이 돌립니다. 그래서 이게 설령 이강인 선수가 완전 주전조로 포함이 안 되고 뭔가 로테이션 자원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기용의 기회는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다. 참 뭔가 그 얘기들 많이 하죠. 펠레그리니의 제자들은 인격적으로 감독에게 배울 게 참 많았다. 맞아요, 맞아요. 편한 분위기를 조성해준다고 했어요. 그거는 뭐 비아레알 때도 그랬고 맨시티 때도 맞아요. 마찬가지였고 네. 그래서 저는 뭐 베티스 정도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다른 팀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제가 오늘 중계를 했는데 네. 소시에다드도 괜찮은 옵션 되지 않을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 소시에다드를 더 밀고 싶어요. 왜냐면 일단 요즘에 경기력을 볼 때마다 좀 반하는 팀이고 아주 좋죠.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팀의 베테랑이 다비드 실바가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다비드 실바의 옆에서 똑같은 왼발잡이로서 튀터지. 이강인 선수가 배워요. 그렇지. 와, 그럼 미치거든요. 태소 다비드 실바. 최소 다비드 실바 그런 타이틀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소시에다드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린 이유는 알과실 감독의 축구 스타일과 부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 알과실 감독의 소시에다드는 주로 압박과 콤팩트함의 경계. 그러니까 좁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압박을 할 수 있는 팀을 항상 알과실 감독은 좀 구축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내려섰을 때는 되게 빡센 팀이에요. 근데 여기가. 그 내려섰을 때도 어쨌든 컴팩트한 간격이 유지가 되는 거죠. 팀 단위적인 간격 조절이 굉장히 잘 되는 팀이고 여기 이제 투톱 밑에 이선 공격형 미드필더를 활용합니다. 그렇죠. 이제 4-3-1-2처럼 나왔을 때 활용도가 있겠죠. 아니면 4-4-2가 됐을 때는 전방에 두 명이 서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약간 내려오는 방식으로 그렇지. 미드필더 공격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좀 해주는 편이고요. 공격 템포가 굉장히 빠르죠. 빠른 역습을 전개하고 빠른 템포의 공격을 오늘도 레알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아, 되게 재밌어요, 되게 경기가. 막판 이제 역습 과정에서. 그런 속도감 있는 공격이 나오는 것도 소시에다드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경쟁자는 이제 요즘에 이제 이 자리는 쿠보 타케우사가 또 맞아요. 뛰는 경우들이 있고 브라이스 맨데스가 주로 이제 오른쪽인 포워드로 나오지만 또 공격형 미드필더를 볼 수 있는 선수고요. 역시 베테랑 다비드 실바까지도 이 자리를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투톱 바로 밑에 이선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투톱으로 배치가 됐을 때 내려오는 세컨톱으로 이강인 선수가 뛰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쿠버나 브라이스 맨데스가 이 자리를 뛸 때 보면 중앙에만 국한하지 않고 측면으로 벌려뛰거나 좀 공간을 넓게 활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리고 4-3-1-2에서 만약에 4-2-3-1과 같은 전형으로 전환이 됐을 때도 자연스럽게 측면 빠지고 여기에 이제 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소시에다는 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강인 선수가 중앙은 중앙이지만 측면도 설 수 있는 그렇죠. 선수니까 그런 네. 멀티성이 팀으로서 봤을 때도 좀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전술적으로도 넓게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여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더니 컴팩트한 간격 조절, 팀 단위적인 간격 조절이 굉장히 잘 되는 팀인데 간격 조절을 잘하기 위해서는 압박을 할 땐 압박을 해주고 맞아요. 수비 가담을 할 땐 같이 띄워주면서 계속 팀적으로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 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강인 마요르카에서 압박하는 거 봐. 맞아요. 근데 저는 마요르카에서 계속 경기를 뛰면서 이강인 선수가 정말 많이 늘어난 부분이 압박과 수비 가담, 성실성, 어떤 그 적극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소시에다드의 알과실 감독의 축구와도 부합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있다. 이 얘기를 좀 할 수 있겠고 수베시 이제 소시에다드가 4-4-2로 전환을 하잖아요. 이 형태는 이강인 선수에게도 전술적으로 절대 낯선 포메이션이 아닙니다. 사실 기회를 많이 받지 못했지만 발렌시아 때도 뭐 이제 4-4-2의 기용이 되기도 했었고. 그 시스템 하에서 오렌지가 후연을 했기 때문에 네. 분명 이강인 선수에게도 이 4-4-2 전형이 낯설지는 않다. 경기 보는 재미가 엄청나기 때문에 저는 소시에다드도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언제 이적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지금 부상자가 1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라리가의 첼시다. 불운하죠 요즘에. 좀 그런 네. 유니폼도 파란색이에요. 그러네요. 네. 어쨌든 이강인 선수에 관련해서 우리가 뭐 프리미어리그 얘기도 해봤고 그리고 뭐 라리가 얘기도 해봤지만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고 마요르카의 스탠스가 어떻게 갈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강인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 좀 구체적으로 더 나오는 게 있으면 조금 더 디테일한 네.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